북한에서 떠들썩하게 긴밀한 관계를 자랑하더니 그 다음에는 푸틴 대통령이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 베트남 방문 전에 캄보디아를 방문한 굉장히 유력한 미국 인사가 있다는데요.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김준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를 정말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푸틴 대통령, 북한을 방문해서 완전히 새롭게 동맹 관계를 격상을 시켰죠. 앞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어떻게 될지,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간 곳이 바로 베트남입니다. 이 부분이 많이 다뤄지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저는 베트남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왜냐? 푸틴 대통령이 베트남에서도 굉장히 극진한 대접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푸틴 대통령 떠나자마자 미국 국무부의 동아태 차관보가 딱 방문을 해서 미국과 베트남은 여전히 끈끈한 관계다 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보면은 베트남의 몸값이 굉장히 훌쩍 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베트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베트남의 속내는 어떤 것인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도이모이라고 들어들 보셨을 거예요. 1986년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개방, 혁신을 표방하고 나섰죠.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서 벗어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전환을 하고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난 10년 동안 베트남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경제 성장률이 6에서 7%를 넘어섰어요.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해온 거죠. 베트남 인구가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중위 연령을 보면요. 33.6세예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훨씬 젊고 또 에너지도 좀 넘치고 앞으로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많은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경쟁이 심해지면서 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도 많이 매기게 되고 여러 가지로 좀 갈등이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이 성장을 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인건비가 만만치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들을 이 다국적 기업들이 찾아다니게 되죠. 그러면서 낙점을 받은 곳이 베트남이다 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기업들도 지금 베트남으로 옮긴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한국과의 교역량도 꾸준히 증가를 해서 베트남은 지금 한국의 제3위의 교육국입니다. 근데 기업이나 공장이 해외 진출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정치적 안정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극단적으로 변화를 한다든지 혹은 멀쩡히 있다가 갑자기 쿠데타가 일어나기라도 하면 이게 굉장히 비즈니스 하는데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의 정치가 얼마나 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얼마나 길게 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나름 안정적인 정치 체제를 유지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었거든요. 베트남은 이 4명의 주요한 정치 지도자들이 이끌고 가는 집단 지도체제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당서기장, 주석, 총리, 그리고 국회의장, 이렇게 권력 서열 1위부터 4위까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을 이끌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 지도부에 큰 변동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시작은 2023년 초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계속되는 지도부 숙청, 그리고 권력 투쟁으로 이 베트남답지 않게 굉장히 혼란스럽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2023년 초 당시 주석이었던 푹 주석이 갑자기 해임이 되는 일이 생겼어요. 코로나 당시에 이거에 대응이 부실했다라는 것과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다라는 혐의로 사임을 했는데요. 부총리 2명도 같이 해임을 당하고 그리고 여러 기업인들과 정부 관료들이 함께 물러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푹 주석이 사임을 하고 나서 그 뒤를 이은 것이 보반 트엉 주석입니다. 트엉 주석은 지금 현재 베트남의 권력 서열 1위인 쫑 서기장의 측근이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2023년 초에 주석 자리에 오른 트엉 주석이 올해 3월에 또 물러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국회의장까지 함께 물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지도부 체제에서 정말 중요한 4명 중에 2명이 한꺼번에 갈리는 일이 생긴 거죠. 당시에 트엉 주석이 퇴임했었던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었는데요. 아마도 부정부패 혐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어쨌든 지도부의 공백은 대체가 되면 현재는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요. 국회의장은 국회 부의장이 올라서게 되었고 그리고 당 주석으로는 또 럼 공안부장이 주석으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이 또럼 신임 주석은 무려 40년 동안 공안에서 활동을 했었던 인물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시민운동이라든지 시위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강경하게 진압을 하는 강경파 인물입니다. 자, 1년 사이에 주석이 2번이나 바뀌고 국회의장도 갈리게 되고, 왜 갑자기 베트남의 정계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일까? 현재 서기장인 쫑 서기장이 나이가 80이에요. 그리고 2026년에는 새로운 서기장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나이가 많으니까 연임은 힘들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주석이 바뀌는 여러 가지 혼란이 서기장 자리를 노린 권력투쟁이 아니었겠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문제는 내부에서의 권력투쟁도 투쟁이지만 이 새로운 인물들은 미국과 중국의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이게 아무래도 미국 그리고 중국, 러시아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도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소위 대나무 외교라고 베트남의 외교 방식을 일컫는 말이 있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중국에도 미국에도 한쪽으로 기울어서 가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 말은 현재 서기장인 쫑 서기장이 2016년에 한 이야기라고 하죠. 그런데 이 쫑 서기장은 친중 보수파 리더이고요. 또 이번에 새로 주석 자리에 오른 또럼 주석도 그렇고 지금 현재 베트남 지도부 인사들이 거의 다 친중 인사들이라고 하죠. 사실 베트남의 정치 지도부는 친중파 그리고 친미파가 이렇게 갈등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친중파는 같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뭐 중국하고의 어떤 공감대가 더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북베트남 지역 출신의 베트남 공산당에서 정치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미국 쪽으로 기울어진 사람들은 대체로 관료 출신이 많고 남중부 베트남 출신이 많다고 하죠. 푹 주석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친중파가 이 베트남 지도부를 장악을 하고 그리고 친중파 쪽으로 물갈이가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베트남이 그렇다고 해서 중국하고 좋기만 한 관계는 절대로 아닙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남중국해를 두고 베트남하고 중국도 갈등이 있죠. 그리고 베트남의 여론도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베트남의 정치 상황, 즉 국내 정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뭐 미국 정부도 그렇고 중국 정부도 그렇고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은 푸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러시아와 베트남의 관계는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죠. 1950년대에 북베트남이 이 소련의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도 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1970년대 후반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을 해서 크메르 루즈 정권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제재를 받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소련이 나서서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이모이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려고 서방이라든지 미국하고의 관계 개선을 또 모색을 하기도 했고,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미국한테도 베트남은 상당히 중요한 국가로 또 떠올랐던 거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군사적인 협조도 많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트남 내 정치 구도도 미국한테는 썩 기분이 별로 좋지 않게 변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갔다고 저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해줘?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베트남은 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돈독한 우정을 이렇게 내보였던 걸까요? 물론 옛날에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고마운 관계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최근 들어서도 여전히 러시아는 베트남에게 중요한 국가입니다. 북한에서도 그랬었지만 러시아의 군사 기술 그리고 군사 무기가 베트남한테 필요하기 때문이죠. 베트남은 러시아로부터 군사 무기를 정말로 많이 사온 국가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따져봤더니 단연코 러시아가 베트남이 무기를 가장 많이 사들인 국가였고요. 거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좀 문제가 생겼죠.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군사 무기를 사들이게 된다면 베트남 측에도 뭔가 피해가 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든 우회하고 회피를 해서 무기는 들여오고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그런 이야기들을 긴밀하게 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러시아에서 사기 힘들면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우리한테 살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 미국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무기를 팔지도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들은 인권 상황, 뭐 베트남이 권위주의화가 되어가고 경찰국가화가 되어가고 뭐 이렇게 되면은 안 판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베트남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곤란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거 1도 신경 안 쓰고 그냥 꾸준히 팔아줄 수 있는 그런 국가가 필요하고 그게 바로 러시아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너지 사업입니다.
러시아와 베트남은 에너지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곳이 많아요. 예를 들어 러시아의 노바텍이라고 천연가스 회사가 있는데요. 베트남의 페트로 베트남하고 양해각서를 체결을 하고 함께 베트남 LNG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진행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또 로자톰은 원자력 에너지 그리고 기술센터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라고 베트남 쪽에 약속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남중국해 지역입니다. 사실 남중국해는 영유권 분쟁도 있지만 요 밑에 숨어있는 자원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러시아와 베트남은 꽤 오래전부터 남중국해 지역에서 이 에너지 탐사 시추 작업을 해왔어요. 예를 들어 러시아의 자루베즈 네프트와 베트남의 페트로 베트남은 합작 투자 회사인 비에트소프 페트로를 1980년대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원유 시추를 해왔는데요. 2023년까지 무려 2억 5천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생산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러시아와 베트남이 함께 시추를 하고 하는데 중국이 종종 공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에는 러시아의 로즈네프트라는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베트남 해안 부근의 이 에너지 블럭에서 중국 쪽에서 자꾸 와서 뭐 조사선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해양경비원을 보내서 방해를 하는 일을 하곤 했어요. 그래서 결국 2020년 로즈네프트는 이 자신들의 남중국해 자산을 매각을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또 중국의 연구선이 여러 선박들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비에트소브 페트로가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 블록을 자꾸 가로질러 가기도 하고 방해를 하고 이런 위협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트남 입장에서는 중국이 자꾸 와서 이렇게 방해를 하니까 러시아가 좀 짱짱하게 버텨서 같이 있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좀 러시아가 있으면은 중국한테 맞짱을 뜨기도 편하고 뭔가 좀 뒷배가 있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남중국해에서 자신들의 핵심 이익도 챙기고 그럴 텐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힘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서 좀 안타까울 수 있죠. 그러니까 베트남 입장에서는 중국의 힘이 너무 커지는 것도 우려가 되고 러시아 쪽에 좀 힘을 실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게 세계 정세가 돌아가고 있고 또 이렇게 보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의 관계가 늘 원만하지만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또 베트남도 그렇고 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정치 상황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불안하기도 하고요. 근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푸틴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기 한 2주 전쯤에 미국의 국방장관이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캄보디아를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 캄보디아는 굉장히 대표적인 친중 국가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에 더 가까운 국가를 들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라오스, 미얀마 그리고 캄보디아를 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은 중국이 캄보디아의 리암 해군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캄보디아 정부 측에서는 그 어떤 외국 군대도 우리 땅에 영원히 주둔하진 않는다라고 이야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미국 측에서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친중 국가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간 이유는 아주 우려스럽다라고 표명하러 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또 한 가지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캄보디아의 총리가 바뀌었거든요. 물론 아버지에서 아들로 바뀌었습니다. 30년 동안 독재를 했었던 훈센 총리에서 아들인 훈 마넷 총리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훈 마넷 총리는 웨스트 포인트 출신이에요. 그리고 NYU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고 하죠. 그렇게 보면은 미국하고 뭔가 좀 심정적으로 가까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물론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해서 캄보디아가 미국으로 돌아서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력에서 보여지다시피 경제적으로 캄보디아를 좀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려는 욕심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미국과의 관계도 조금 개선해 보려는 그런 의지도 있을 법하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미국으로 하여금 캄보디아 쪽에도 뭔가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을 연출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라든지 또 화약고가 될 거다라고 여겨지는 곳들이 있죠. 한국으로 치면은 사실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곳이 바로 이 남중국해 지역이죠. 안정적으로 잘 발전하고 성장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될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